안녕하십니까. 본격 투자자를 위한 방송 부처TV에 붙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은 투자자분들이 최근 겪고 계신 가장 큰 고민, 도대체 왜 전세가 안 맞춰지느냐에 대한 부분을 잠시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저와 고민 상담을 좀 많이 하시는 투자자분들이 한 10분 정도 계시다고 가정을 하면 그 중에 7분 정도는 레버리지를 활용할 때 왜 전세 세입자가 이렇게 잘 맞춰지지 않는 시장이 형성이 된 거냐. 분명히 전세 숫자는 누적되기보다는 소멸되고 있는 것이 확실하게 보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까지 전세가 맞춰지지 않느냐의 고민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대략적으로 기간을 살펴보면 작년, 그러니까 21년 평균적으로 9월 이후부터 특히 그러한 현상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수도권 일대는 물론이고 지방장에서도 이와 동일한 사례가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긴 한 가지 맹점이 있습니다. 전세대출 규제에 대해서는 이미 몇 차례 제가 언급한 바도 있었고, 그 외에 이전에 저와 다른 또 유튜버 동영상을 찍으시는 여러 부동산 전문가들께서도 전세 대출에 대한 경고는 많이 하신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대출 규제라는 부분은 사실 임대차 3법만큼이나 상당히 좀 중요한 이슈로 다루어야 되는 그런 소재입니다. 우리가 충분히 이 얘기에 대해서 여러 전문가들이 말씀하시고 또 방송하셨던 내용들을 살펴볼 수가 있기 때문에 두세 번 언급하진 않겠습니다만 간략하게 한 번만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세대출 규제라는 것은 전세 시장을 실제로 활용해야 되는, 실제로 수요를 써야 되시는 실수요자 분들에 대한 규제 방식입니다. 사실상 정부가 표방했던 다주택자 규제의 가장 근간은 사실 이 부분에 있었던 겁니다. 임대차 3법이나 임대차 3법만큼이나 강력한 규제임은 확실한 거고요. 20년 7월부터 21년 12월까지 전세가 유혹 상승률을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수도권 일대는 23%대가 넘습니다. 분명히 하락의 방향성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전세 물량은 분명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왜 투자자들의 물건에는 전세 세입자가 잘 이렇게 맞춰지지가 않을까요? 일단 대출 규제가 발생함으로써 이 실수요하셔야 되는 전세 세입자분들은 본인이 이전에 대출을 한 번 혹은 두 번, 세 번 같은 은행에서 받으셔도 크게 변동되는 사항이 발생하진 않았습니다. 금액에 대한 변동 또는 월 이자에 대한 변동 부분만 조금 발생했던 거죠. 그런데 이 전세 대출에 대해서 수많은 규제가 이제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가계부채를 막겠다는 취지였었죠. 타이틀은 그럴듯했습니다. 일단 DSR 기준 혹은 뭐 DTI 기준 이런 것들 다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기본적으로 주택가격 자체의 매가 자체가 상당 부분 많이 상승을 했죠. 3억짜리 하던 집이 6억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전세가도 이만큼 따라와 줘야 되는 불구하고 5%의 상한선을 뒀죠. 그러자 이 5%의 상한선이 발표되기 전 혹은 이 5% 상한선에 대해서 얘기가 나온 직후에 세입자가 이미 나간 걸 새로 맞추시는 분들은 굉장히 높은 금액의 전세를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시장 가격을 형성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전세 세입자 분들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전세 대출 규제로 인한 리스크가 발생하기 시작을 합니다. 첫 번째는 본인이 받을 수 있었던 그 대출 한도 자체가 굉장히 많이 축소됨으로 인해서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한 겁니다. 만약 내가 이 전세를 더 살고 싶다면 다른 대출을 더 받아서 이 대출을 활용을 해야 한다. 그러면 이중의 대출을 활용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또 하나는 전세 대출 부분을 굳이 내가 당장 써야 하나? 금리 부분이 상승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그 금리를 낼 바엔 집주인과 얘기를 해서 5%만큼의 상승분, 그러니까 2 플러스 2를 한번 활용할 수 있는 분들은 이 5% 상승분에 대해서 대출이 아니라 이것을 이제 기존의 전세금을 보증금 형태로 그대로 두고 월세로 대신 납부하겠다. 즉 반전세의 개념으로 접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전세라기보다는 월세 형태에 가깝게 되는 거죠. 또 하나, 이 중에서도 더 이상 주택 매수를 미루었다간 향후 다시는 주택 매수를 못할 수도 있다. 혹은 내가 가져가야 되는 이 리스크 금액이 너무 범위가 이제 레버리지가 커진다는 생각을 하신 분들은 전세에서 바로 매수로 돌아서신 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럼 쉽게 말해서 기존 전세가 5라는 수치에 있었다면, 즉 5개라고 가정을 했을 때 2개는 월세 방향으로 빠지고 2개는 매수로 빠져버린 겁니다. 그러면 기존의 전세 5에서 1로 수치가 낮아졌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대출 금액이 나오지 않는 것을 다른 신용대출이나 혹은 기타의 대출로 메꿀 수가 없도록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전세 세입자 실수요자이시기 때문에 투자자의 마인드와는 전혀 다른 사고방식을 가지고 계십니다. 빚은 빚이다. 즉, 투자자는 빚을 재화로 바꾸는 능력, 재산으로 바꾸는 능력을 생각을 하는데, 이 실수요자 해야 되는 이 전세 세입자, 무주택자 분들은 이 자체를 굉장한 리스크로 판단을 합니다. 때문에 추가적인 대출이나 금리가 상승하는 것, 그것도 아주 우리가 봤을 땐 작은 금리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들조차도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하죠. 그래서 이 부분들 때문에도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실제 비용들을, 그러니까 대출이 아닌 나머지 추가 비용들을 그 돈을 벌 때까지 시간을 최대한 늘린 겁니다. 쉽게 말해서 3개월에서 6개월이면 맞춰질 전세가 기존의 전세였다면 지금은 이분들이 돈을 축적하고 그리고 자본을 획득해야 되는 시기, 그리고 조금이라도 비슷한 입지에서 더 낮은 금액의 주택을 찾아 전세를 들어가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는 시기가 지금 현재의 시기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전문가들, 전부는 아니겠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이 말씀하시는 하락과 정부에서 말하는 하락, 그리고 한국 부동산에서 표시하고 있는 이 하락의 표시들은 정말 하락일까요? 일반적으로 하락이 발생하면 전세 물건이 낮은 금액 점층적으로 쌓이면서 이 물건이 계속 하방 방향으로 쌓여야만 하락의 방향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지금 현재 나와 있는 평균적인 시세의 전세값보다 조금이라도 싸면, 금액이 조금이라도 저렴하다고 느껴지는 물건이 있으면 바로 거래가 완성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세가도 마찬가지고 매가도 아직 평균가는 그대로 고공행진을 가고 있습니다. 이전 방송에서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인플레이션은 아직 전혀 반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인플레이션이 반영되는 시점은 미국의 테이퍼링과 맞물려 돌아갈 것이고, 그리고 금리 인상과도 맞물려 돌아갈 것입니다. 기존에 아직 주택을 사지 못하시고 세입자로 거주하고 계신 분들, 부디 잘 판단하시어 이 인플레이션을 슬기롭게 자신의 재산을 지킬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길 권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투자자분들은
이 레버리지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다른 방향으로 접근하실 수 있도록 생각을 한 번만 더 전환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자세한 방법은 향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